매일 밤 12시 어김없이 찾아오는 끔찍한 불청객이 있습니다. 검은 우비를 뒤집어 쓰고 기괴한 걸음으로 다가오는 노파. 그녀는 제 집 앞에 정체불명의 검은 비닐봉지를 두고 사라집니다. 도대체 이 노인은 누구이며 왜 하필 제 집 앞에 이런 끔찍한 저주를 두고 가는 걸까요? 잠복하던 경찰이 봉지를 뜯어보고 오열한 충격적인 사연. 그 비극적인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그날 밤 12시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빌라의 거실 그 한가운데에 최고급 가죽 소파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앉아 있는 집주인 수진 씨의 모습은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벽에 걸린 명품 시계의 초침 소리가 착, 착, 착 하고 정적을 깰 때마다 수진 씨의 어깨가 움찔거립니다. 시계 바늘은 야속하게도 밤 11시 55분을 지나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수진 씨는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녀는 현재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의 대표로 방송에도 출연할 만큼 성공한 여성 사업가입니다. 낮에는 수백 명의 직원을 호령하는 당당한 CEO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작아집니다.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매일 밤 12시만 되면 찾아오는 정체불명의 공포가 그녀의 피를 말리고 있기 때문이죠. 제발, 오늘은 오지 마라. 제발 그냥 지나가줘. 수진 씨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편이 아닌가 봅니다. 시계가 정확히 밤 12시를 가리키자마자 현관 쪽에서 탁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는 소리입니다. 초인종 소리도 노크 소리도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문 앞에 인기척을 내며 서 있다는 신호, 그 불빛 하나가 켜졌을 뿐입니다. 수진 씨의 심장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거실 벽면에 부착된 인터폰 화면을 켭니다. 화면 속 현관 앞은 텅 비어 있습니다. 센서 등은 환하게 켜져 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 기이한 상황. 마치 유령이라도 다녀간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누구세요? 수진 씨가 인터폰 너머로 물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지직거리는 기계음뿐입니다. 침묵은 공포를 더욱 증폭시키는 법이죠. 수진 씨는 부엌에서 과도를 꺼내들까 고민하다가 잠든 딸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도어록의 이중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끽. 무거운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에 수진 씨는 저도 모르게 코를 막습니다. 비릿한 생선 썩은 내와 시큼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섞인 역한 악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그것이 놓여 있습니다. 검은색 비닐봉지입니다. 시장에서 흔히 주는 얇은 검은 봉지인데 입구는 몇 번이고 꽉 묶여 있어 내용물을 짐작할 수 없게 해두었습니다. 봉지 바닥에는 정체 모를 검붉은 액체가 흘러나와 대리석 바닥을 더럽히고 있군요. 수진 씨는 혐오감에 치를 떨며 뒷걸음질 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미치겠네, 정말. 수진 씨는 집안에서 고무장갑을 가져와 봉지를 집어듭니다. 물컹한 감촉이 장갑 너머로 전해지자 소름이 머리끝까지 돋습니다. 마치 죽은 동물의 사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불길하고 묵직합니다. 수진 씨는 봉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현관 밖 복도 구석에 있는 공용 쓰레기통 쪽으로 달려갑니다. 봉지를 내던지듯 버리려는 찰나 묶인 매듭 사이로
삐져나온 내용물이 살짝 보입니다. 짓물러 터진 복숭아와 눈이 허옇게 된 생선 대가리입니다. 파리가 꼬일 정도로 상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수진 씨를 향해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보내는 경고장이자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누굴까? 나한테 원한 살 사람이 누가 있지? 경쟁업체? 아니면 해고당한 직원? 수진 씨의 머릿속에 수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가지만 짐작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녀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남에게 해코지할 만큼 모질게 살지는 않았다고 자부했으니까요. 수진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문을 닫고 걸쇠까지 걸어 잠갔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마치 그 검은 봉지가 문을 뚫고 들어와 자신을 목 조르는 상상마저 듭니다. 그때 안방에서 하는 잠꼬대 소리가 들립니다. 8살 난 딸 지민이입니다. 수진 씨는 화들짝 놀라 안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다행히 지민이는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천사 같은 딸의 얼굴을 보자 수진 씨의 긴장이 조금 풀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어떤 놈인지 몰라도 우리 지민이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할 거야. 수진 씨는 잠든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숱한 어려움도 이겨냈던 그녀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이 주는 공포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진 씨는 다시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습니다. 잠을 자기에는 이미 글렀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CCTV 설치 업체를 검색합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성능 좋은 카메라를 설치해야겠습니다. 범인의 얼굴을 확인해야만 이 지옥 같은 공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 수진 씨는 자꾸만 현관 쪽을 힐끔거립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수진 씨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맞이한 이 기이한 불청객의 방문은 그녀가 잊고 싶었던, 아니 잊었다고 믿었던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불러오려는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검은 봉지에서 흘러나온 그 비릿한 냄새가 수진 씨의 고급스러운 거실을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습니다. 수진 씨의 거실 한쪽 벽면에는 이제 최첨단 보안 시스템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면 밤에도 대낮처럼 환하게 보이고 범인 모공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설치 기사의 호언장담이 무색하지 않게 모니터 속 현관 앞 복도는 푸르스름한 적외선 화면으로 선명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밤 11시 50분입니다. 수진 씨는 식탁 의자를 모니터 앞으로 끌어다 놓고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물 한 잔이 들려 있지만 입술만 축일 뿐 마시지는 못합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딸 지민이가 뒤척이는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오늘이야말로 내 정체를 밝혀내겠어. 수진 씨는 핏발선 눈으로 화면을 노려봅니다. 정막이 흐르는 복도 화면, 가끔 지나가는 나방 한 마리가 화면을 가로지를 뿐입니다. 시계 바늘이 정확히 12시 정각을 가리키자 수진 씨의 마른 침 넘어가는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팍! 화면 속 현관 센서 등이 켜지며 흑백이던 화면이 컬러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복도 끝 엘리베이터 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수진 씨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왔어. 그림자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기괴한 동작으로 다가옵니다.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지 절뚝,
절뚝하는 리듬이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윽고 범인의 모습이 카메라 앵글 정중앙에 잡힙니다. 수진 씨는 범인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숨을 헉하고 들이킵니다. 건장한 남성일 거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범인은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왜소한 노파입니다. 그런데 그 노파의 행색이 어딘가 기묘합니다. 보통의 노숙자나 폐지 줍는 노인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노파는 계절에 맞지 않는 두꺼운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고급 브랜드의 옷이라는 게 티가 나지만 자세히 보면 꼴이 말이 아닙니다. 옷깃은 검은 때로 번들거리고 단추는 구멍을 잘못 찾아 엉뚱하게 채워져 있어 옷매무새가 뒤틀려 있습니다. 한쪽 발에는 굽이 부러진 정장 구두를, 다른 쪽 발에는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군요. 마치 쓰레기장에서 주운 명품으로 치장한 허수아비 같은 모습입니다. 노파는 품에 소중하게 안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수진 씨의 현관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그러고는 굽은 허리를 펴려고 애쓰며 잠시 현관문을 쓰다듬습니다. 그 손길이 소름 끼치도록 집요합니다. 그때 노파가 우연히 고개를 들어 CCTV 카메라 쪽을 쳐다봅니다.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드러난 얼굴, 깊게 패인 주름과 퀭한 눈동자. 수진 씨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습니다.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납니다. 유리 파편이 튀어 발목을 긁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화면 속의 그 얼굴, 꿈에서도 잊을 수 없었던, 아니 잊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 얼굴입니다. 말순? 10년 전 수진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았던 전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입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아? 근본 없는 천한 것이 들어와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잖아.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꺼져. 과거의 독설이 환청처럼 귓가에 쩌렁쩌렁 울립니다. 수진 씨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던 그 매서운 손길,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엎어버리며 짓던 그 경멸 어린 표정이 오버랩됩니다. 하지만 화면 속의 말수는 그 시절에 위풍당당하던 사모님이 아닙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텅 비어 있고 입을 해벌린 채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얼굴은 해골에 가죽만 씌워놓은 듯합니다. 그런데도 저 코트, 10년 전 수진 씨를 쫓아낼 때 입고 있었던 그 호피 무늬 스카프를 아직도 목에 두르고 있습니다. 썩은 동아줄처럼 낡고 헤어진 스카프가 기괴함을 더합니다. 수진 씨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단순한 스토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망령입니다. 10년 전 자신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저런 끔찍한 몰골로 돌아와 자신을 다시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를 찾아서 온 거야. 아직도 나를 저주하려고. 내가 잘 사는 꼴을 못 봐서. 화면 속의 말수는 카메라를 향해 씩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우는 것 같기도 한 묘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남겨진 것은 현관 앞에 검은 봉지뿐입니다. 수진 씨는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미치광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끝낼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전 시어머니입니다. 그녀가 왜 어떻게 이곳을 알아내어 매일 밤 찾아오는 걸까요? 그 썩은 음식들은 수진 씨를 향한 변함없는 혐오의 표현인 걸까요? 공포는 순식간에 분노와 억울함으로 바뀝니다. 악착같이 살아남아 겨우 행복해지려는데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건지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수진 씨는 깨진 유리 조각 위를 밟고 서서 닫힌 현관문을 노려봅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습니다. 이 악몽을 끝내기 위해서는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풍겨오는 듯한 그 퀴퀴한 냄새가 수진 씨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지만 수진 씨의 집안은 여전히 한겨울처럼 썰렁하기만 합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수진 씨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현관 앞 어젯밤 CCTV 속 그 노파 김말순이 두고 간 검은 봉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이라도 되는 양 수진 씨는 그것을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치워야 해. 지민이가 보기 전에. 수진 씨는 비장한 각오로 현관문을 엽니다. 아침 공기와 함께 섞여 들어오는 그 퀴퀴한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지 매듭을 풉니다. 도대체 무엇을 넣었길래 매일 밤 이렇게 다녀가는 것일까요? 봉지가 스르르 열리고 내용물이 드러나는 순간 수진 씨는 욱 하고 구역질을 합니다. 봉지 안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썩어 문드러진 생선 대가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얗게 백태가 낀 생선의 눈알이 수진 씨를 정면으로 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곰팡이가 시퍼렇게 핀 곶감 몇 개가 지시겨져 있습니다. 파리 몇 마리가 윙윙거리며 봉지 주변을 맴돕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저주입니다. 썩어 문드러져라. 내 인생도 이렇게 썩어버려라. 그런 뜻이지? 수진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몸서리를 칩니다. 과거 시집살이 시절 말수는 늘 수진 씨에게 재수없는 년, 집안 말아먹을 년이라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 늙은이가 이제는 다 죽어가는 몰골로 나타나 썩은 생선을 던져주며 수진 씨의 불행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 지독한 악의에 수진 씨는 치가 떨립니다. 수진 씨는 봉지를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쑤셔넣고 꽁꽁 묶어버립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았던 그 물컹한 감촉은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근한 수진 씨의 상태는 엉망입니다. 카페 주방에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던 중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점장님,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이 안 맞잖아요. 다시 세팅하세요. 평소라면 차분했을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갈라집니다. 컵을 정리하던 수진 씨는 문득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한 노인을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굽은 등의 낡은 코트, 영락없는 말순의 모습입니다. 안 돼. 여기까지 쫓아왔어? 수진 씨가 뒷걸음질 치다가 진열된 머그잔을 건드리고 맙니다. 와장창,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직원들과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진 씨에게 쏠립니다. 네. 대표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달려오지만 수진 씨는 귀를 막고 주저앉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마치 어젯밤 CCTV 속 말순의 텅 빈 눈동자처럼 보입니다. 창밖의 노인은 그저 평범한 행인이었지만 수진 씨의 눈에는 이미 세상 모든 노인이 김말순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노이로제입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완벽한 커리어와 평판이 그 늙은이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를 가장 미치게 만드는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딸 지민이입니다.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면, 만약 지민이한테까지 해코지 하려고 온 거라면? 불길한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말수는 핏줄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했던 여자입니다. 수진 씨가 쫓겨날 때 임신 사실을 숨겼던 이유도 아이를 뺏길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손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아니, 그 미친 정신으로 아이를 납치라도 하려 든다면? 수진 씨는 벌떡 일어나 핸드백을 챙깁니다. 가게 일은 뒷전입니다. 그녀는 곧장 지민이의 초등학교로 차를 몹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시간 1분 1초가 1년 같습니다. 저기 멀리서 지민이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진 씨는 차에서 뛰어내려 아이를 낚아채듯 품에 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꽉 안아? 숨 막혀. 지민이가 칭얼거리지만 수진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습니다. 학교 담장 및 전봇대 뒤 혹시라도 그 호피 무늬 스카프를 두른 노파가 숨어 있을까봐 눈에 불을 켭니다. 지민아, 잘 들어. 낯선 할머니가 말 걸면 절대 대답하면 안 돼. 맛있는 거 준다고 해도 아빠 이야기에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알았지? 수진 씨의 겁에 질린 표정에 지민이도 덩달아 무서운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 씨는 사설 경호업체에 전화를 겁니다. 네, 개인 경호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제 딸 등하교만 확실하게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집 주변 감시도 좀 부탁합니다. 스토커가 있어요. 아주 악질적인 노인네가 있다고요. 수화기 너머로 소리치는 수진 씨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전화를 끄는 수진 씨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어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공포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오늘 밤도 어김없이 12시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센서 등이 켜지겠죠. 썩은 생선과 곰팡이 핀 음식을 들고 그 기괴한 춤을 추듯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그녀가 올 것입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옥을 끝내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식탁 위에 놓인 경찰서 민원 안내 팜플렛에 머뭅니다. 수진 씨의 눈빛이 독하게 변합니다. 그래, 잡아 넣어야 해. 노인이건 치매건 상관없어. 내 딸을 건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끝낼 거야. 밖에서는 마른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 울립니다. 오늘 밤에는 비가 올 모양입니다. 빗소리에 묻혀 다가올 그 발자국 소리를 생각하며 수진 씨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봅니다. 참을성은 이미 바닥이 났고 이제는 생존을 위한 전쟁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서울 관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은 돛대기 시장처럼 시끄럽습니다. 여기저기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취객의 고성,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 소란통 한가운데에 수진 씨가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두 손은 핸드백 끈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박 형사는 며칠 밤을 새웠는지 눈이 퀭합니다. 그는 수진 씨가 내민 USB와 사진들을 무덤덤하게 넘겨봅니다. 사진 속에는 현관 앞에 놓인 검은 봉지들과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썩은 생선, 짓무른 과일들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 할머니가 매일 밤 찾아와서 쓰레기를 투척하고 간다는 말씀이죠? 그냥 노인네가 치매기가 있어서 동네를 착각한 거 아닐까요? 이런 건 보통 과태료 처분이나 경범죄로 끝나는데 박 형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하품을 참으며 말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접수되는 단순 민원 취급을 하는 것이죠. 수진 씨의 눈꼬리가 파르르 떨립니다. 그녀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형사님, 이건 단순한 쓰레기 투기가 아니에요. 스토킹이라고요. 이 여자 제 전 시어머니예요.
10년 전에 저를 죽일 듯이 괴롭히고 내쫓았던 사람이라고요. 저 썩은 생선 대가리 좀 보세요. 저게 실수로 보입니까? 다분히 의도적인 저주잖아요. 수진 씨가 책상을 치며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 형사들의 시선이 잠깐 쏠렸다가 다시 흩어집니다. 박 형사는 그제야 자세를 고쳐 앉으며 CCTV 영상을 모니터에 띄웁니다. 화면 속에 말순이 나타납니다. 낡은 명품 코트를 입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그 기괴한 걸음걸이. 박 형사의 눈매가 가늘어집니다. 영상 속 노파는 문 앞에 봉지를 내려놓고는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서성입니다.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인지 그 집요한 손짓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확실히 행동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문을 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저 여자가 언제 문을 부수고 들어올지 몰라요. 저 혼자면 상관없는데 집에 어린 딸이 있어요. 애가 학교 갈 때마다 불안해서 숨도 못 쉬겠다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터져야만 움직이실 건가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립니다. 그녀의 절박한 눈빛을 마주한 박 형사는 곤란한 듯 뒷머리를 극적입니다. 영상 속 노파의 눈빛, 초점이 나간 듯 하면서도 어딘가 섬뜩한 광기가 서려 있는 그 표정이 형사의 직감을 건드립니다. 단순한 치매 노인의 배회라고 하기엔 목적지가 너무 명확하고 행동에 집착이 묻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신고 접수는 하고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신원 조회해 보니 주거지가 불명확하게 나오네요. 기초수급자 명단에도 없고요. 거주지가 없어서 소환장이 날아가도 받을 곳이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떡해요? 잡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밤에 제가 댁으로 가겠습니다. 현행범으로 잡는 게 제일 빨라요. 어차피 매일 밤 12시에 온다고 하셨죠? 잠복하고 있다가 나타나면 바로 검거해서 서까지 데려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호자를 찾든 병원에 넣든 조치를 취하죠. 박 형사의 확답에 수진 씨는 그제야 막혔던 숨을 토해냅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사님. 오늘 꼭 좀 부탁드릴게요. 경찰서를 나서는 수진 씨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는 한결 가볍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잔뜩 찌푸려져 있고 금방이라도 비를 퍼부을 듯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밤이 되자 예보대로 굵은 빗줄기가 도시를 강타합니다. 수진 씨의 빌라 주차장에 평범한 승용차 한 대가 시동을 끈 채 멈춰섭니다. 박 형사입니다. 그는 차 안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수진 씨의 현관 입구가 보이는 쪽을 주시합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낼 때마다 세상이 흐려졌다 맑아지기를 반복합니다. 집안의 수진 씨도 불을 다 끄고 커튼 뒤에 숨어 창밖을 내려다봅니다. 딸 지민이는 안방 깊숙한 곳에 재웠습니다. 벽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며 11시 30분을 가리킵니다. 오늘로 끝이야. 당신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오늘 밤에 다 밝혀낼 거야. 수진 씨는 깍지 낀 손에 힘을 줍니다. 10년 전 힘없이 당하고만 있던 며느리 이수진은 이제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독을 품은 어미 사자가 되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흡사 비명처럼 들립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거실이 번쩍거리며 순식간에 대낮처럼 밝아졌다가 다시 어둠에 잠깁니다. 그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수진 씨는 곧 들이닥칠 과거의 망령을 기다립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오직 빗소리만이
팽팽한 긴장감을 채우고 있습니다. 박 형사는 차 안에서 무전기를 점검하고 수진 씨는 현관문 도어록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밤입니다. 굵은 빗줄기가 아스팔트 바닥을 세차게 때리며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빌라 주차장을 으스스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일렁이는 이 밤 빌라 입구 구석진 곳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 안에는 침묵만이 감돕니다. 박 형사는 와이퍼 속도를 가장 빠르게 올렸지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쏟아지는 폭우에 미간을 찌푸립니다. 조수석에 앉은 수진 씨는 두 손을 꽉 깍지 낀 채 창밖만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습기로 눅눅하지만 수진 씨의 목은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시계 바늘이 11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형사님, 정말 올까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수진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날씨 상관 안 해요. 오히려 이런 날이 남들 눈 피하기 좋아서 더 활개치죠. 조금만 침착하게 기다리세요. 제가 신호하면 그때 나가시는 겁니다. 박 형사는 낮은 목소리로 수진 씨를 안심시키며 차 문 손잡이를 꽉 잡습니다. 빗소리가 차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둥둥거리며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을 재촉합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불빛이 꺼진 듯한 어둠 속에서 저 멀리 골목길 어귀에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납니다. 수진 씨가 헉하고 숨을 들이킵니다. 그림자는 비틀거리며 천천히 다가옵니다. 검은색 비닐 우비를 뒤집어 썼지만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그 특유의 걸음걸이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김말순, 그녀가 맞습니다. 폭우를 뚫고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령처럼 그녀가 또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말순은 빗물에 젖어 칠흑같이 어두운 빌라 입구로 들어섭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합니다. 비닐 우비는 여기저기 찢겨 있어 그 안으로 입고 있는 젖은 코트가 훤히 들여다 보이고 발에는 흙탕물 범벅이 된 슬리퍼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말순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온몸으로 비를 맞으면서도 품 안에 든 검은 봉지만큼은 젖지 않게 하려고 우비 안쪽 깊숙이 감싸 안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목숨보다 그 봉지가 더 소중하다는 듯 굽은 등을 잔뜩 웅크려 봉지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순이 수진 씨의 현관 호출기 앞이 아닌 1층 공동 현관문 앞에 멈춰섭니다. 보안 시스템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품 안에서 소중하게 지켜온 검은 봉지를 꺼냅니다.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는 손길이 덜덜 떨립니다. 비에 젖은 손등은 앙상한 뼈마디가 다 드러나 있고 검버섯이 피어 있습니다. 말순은 봉지를 내려놓고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지 쭈그리고 앉아 봉지를 한참 동안 쓰다듬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액체가 턱 끝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지금입니다. 박 형사가 짧게 외치며 차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수진 씨도 뒤따라 빗속으로 뛰어듭니다. 거기 서요. 꼼짝 마. 박 형사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집니다. 깜짝 놀란 말순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뒤로 물러납니다. 박 형사가 순식간에 말순의 앞을 가로막고 수진 씨는 떨리는 다리로 말순의 앞에 섭니다. 당신, 도대체 왜 이래?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10년이 지났으면 됐잖아. 수진 씨가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악을 씁니다.
그동안 쌓였던 공포와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번개가 번쩍하며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춥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말순이 고개를 들어 수진 씨를 쳐다봅니다. 우비 모자가 벗겨지며 헝클어진 백발이 드러납니다. 빗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말순의 눈동자는 공허합니다. 수진 씨는 말순이 자신을 보고 독살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욕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초점이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며느리인지 경찰인지 아니면 저승사자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입니다. 그저 겁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벌벌 떨 뿐입니다. 아, 안 돼. 내 거 가져가면 안 돼. 말순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바닥에 놓인 검은 봉지 쪽으로 손을 뻗습니다. 박 형사가 말순의 팔을 제지합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매일 밤 여기다 쓰레기 버리고 가셨죠? 왜 이러시는 겁니까? 쓰레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가 줄 거야. 밥 먹여야 해. 말순이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저항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검은 봉지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수진 씨는 기가 막힙니다. 아가, 썩은 생선과 곰팡이 핀 과일을 주면서 밥을 먹인다고요?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끝까지 사람을 능멸해? 이게 밥이야? 이게 사람이 먹는 거야? 수진 씨가 울분을 토하며 말순에게 다가가려 하자 말순은 비명을 지르며 봉지를 품에 다시 끌어안습니다. 손대지 마. 이거 귀한 거야. 우리 며느리 줄 거야. 며느리 배고파. 며느리. 그 단어가 빗소리 사이로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수진 씨의 동작이 일순간 멈칫합니다. 10년 전, 야, 너 천한 것이라고만 부르던 시어머니 입에서 며느리라는 호칭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애절한 목소리로 말이죠. 하지만 수진 씨는 곧 고개를 젓습니다. 이것 또한 연기일지 모릅니다. 아니면 자신을 조롱하기 위한 또 다른 수법일 것입니다. 연기하지 마요. 당신이 언제부터 며느리 챙겼다고. 형사님, 뭐 하세요? 당장 확인해 봐요. 저 안에 또 무슨 끔찍한 걸 넣어놨는지. 수진 씨의 재촉에 박 형사가 말순의 품에서 강제로 봉지를 뺏으려 합니다. 말순은 안 돼. 안 돼. 라고 절규하며 필사적으로 버팁니다. 앙상한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집착입니다. 두 사람의 실랑이 끝에 비닐봉지가 쭉 하고 찢어집니다. 후두둑. 찢어진 봉지 사이로 내용물들이 빗물 고인 바닥으로 쏟아집니다. 수진 씨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뜹니다. 또다시 썩은 내 진동하는 쓰레기들이 나올 거라 예상하면서요. 하지만 아스팔트 바닥에 흩어진 것들은 수진 씨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빗물에 젖어가고 있는 그것들을 본 박 형사의 눈이 커지고 수진 씨의 입이 조금씩 벌어집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퍼붓고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흐릅니다. 찢어진 검은 봉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진실의 파편들이 차가운 빛 속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말순은 뺏긴 봉지를 보며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처량하게 빌라 입구를 메웁니다. 찢어진 검은 비닐봉지 사이로 쏟아져 나온 것들은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처참하게 굴러다닙니다. 수진 씨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가 지난 며칠간 상상했던 끔찍한 오물이나 저주의 물건들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빗물에 젖어 짙은 녹색으로 변해버린 지폐 뭉치들입니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들이 노란 고무줄에 칭칭 감겨 있는데 그 모양새가
얼마나 옹색하고 낡았는지 한눈에 봐도 누군가가 피땀 흘려 한 푼 두 푼 모은 돈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 옆으로 굴러떨어진 것은 썩은 생선 대가리가 아니라 알이 굵은 사과 2개와 껍질이 벗겨진 밤 몇 톨입니다. 물론 백화점에서 파는 것처럼 매끈하고 예쁜 과일은 아닙니다. 시장 바닥에서 떨이로 팔 법한 한쪽이 살짝 멍들고 흠집난 사과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더러운 겉면을 행주로 닦고 또 닦았는지 껍질에서는 반질반질반질한 윤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수진 씨의 입에서 허탈한 탄식이 새어나옵니다. 썩은 생선 냄새가 진동하던 지난밤의 봉지들과 달리 이번 봉지에서는 비 냄새와 섞인 흙 냄새, 그리고 오래된 장롱에서 날 법한 쿰쿰하지만 익숙한 냄새만이 날 뿐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말수는 쏟아진 돈뭉치가 빗물에 떠내려갈까봐 기겁을 하며 기어다닙니다. 아이고, 내 돈. 안 돼. 이거 우리 며느리 줘야 해. 우리 아가 고기 사 먹여야 하는데. 말순의 손톱은 흙바닥을 긁어대느라 깨지고 피가 맺혀 있습니다. 그녀는 젖은 지폐를 주워 자신의 품속 그 더러운 옷 안으로 필사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꼬깃꼬깃한 종이 조각들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박 형사는 멍하니 서 있는 수진 씨 대신 말순을 진정시키려 다가갑니다. 그러다 젖은 돈뭉치 사이에서 유난히 반듯하게 접혀 있는 하얀 종이 한 장을 발견합니다. 빗물에 젖어 잉크가 번져가고 있는 그 종이는 찢어진 달력 뒷면을 오려 만든 투박한 쪽지입니다. 이거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박 형사가 무겁게 입을 떼며 쪽지를 수진 씨에게 건넸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종이를 받아듭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쪽지에는 삐뚤빼뚤한 맞춤법조차 맞지 않는 글씨들이 지렁이처럼 기어가고 있습니다. 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밥 굶지 마라. 이거 모아서 맛난 거 사 먹어라. 수진 씨의 숨이 턱 막혀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을 잃어버린 노인이 본능처럼 붙잡고 있던 생애의 마지막 참회록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현관 앞에 놓였던 썩은 생선과 짓무른 과일들이 수진 씨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치매에 걸려 인지 능력이 망가진 말순의 눈에는 생선 가게에서 버린 생선 대가리가 귀한 생선으로 과일 가게 귀퉁이에 버려진 썩은 복숭아가 잘 익은 꿀복숭아로 보였을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다는 그 일념 하나가 역설적이게도 썩은 쓰레기를 배달하게 만든 비극의 원인이었던 셈이죠. 수진 씨는 쪽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떱니다. 도대체 왜 이제 와서 이래요? 정신이 나갔으면 곱게 나가지.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수진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말순의 어깨를 잡고 흔듭니다. 하지만 말순은 수진 씨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텅 빈 눈동자는 여전히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향해 있습니다. 사과. 우리 며느리가 사과 좋아해. 입덧할 때 사과 먹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못 사줬어. 돈이 없어서. 말순이 중얼거리는 소리에 수진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10년 전 수진 씨가 임신했을 때 사과가 너무 먹고 싶다고 했지만 말순은 돈 아깝게 무슨 과일 타령이냐며 면박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죄책감이 치매라는 병마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고 말순의 무의식 깊은 곳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집니다. 쏟아지는 비는 말순의 낡은 코트와 수진 씨의 고급 옷을 공평하게 적십니다. 바닥에 뒹구는 멍든 사과와 젖은 지폐들, 그리고
과거의 악연으로 얽힌 두 여자의 모습이 가로등 아래서 처연하게 빛납니다. 수진 씨는 자신이 느꼈던 공포가 사실은 가장 슬픈 사랑의 파편이었음을 깨닫고 빗물 섞인 오열을 토해냅니다. 박 형사는 차마 그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하늘만 쳐다봅니다. 쏟아지는 빗물에라도 눈물을 감추고 싶은 심정입니다. 기억을 잃은 참의 거센 빗줄기가 세 사람의 머리 위로 하염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수진 씨는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눈앞에 늙고 병든 노인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말수는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주워 자신의 더러운 옷소매로 벅벅 문지르고 있습니다. 흙탕물이 묻어 얼룩덜룩해진 사과를 소중히 품에 안으며 그녀는 마치 보물을 지키는 어린아이처럼 중얼거립니다. 안 돼. 흙 묻으면 안 돼. 우리 며느리 깨끗한 거 먹여야 하는데. 수진 씨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말순의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파고들지만 말순의 앙상한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더 시리게 다가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순의 눈을 맞추려 애씁니다.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진 씨를 빤히 쳐다볼 뿐입니다. 초점이 나간 흐릿한 동공 속에 수진 씨의 얼굴이 비치지만 거기엔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말순이 쭈글쭈글한 손을 뻗어 수진 씨의 고급스러운 옷자락을 만지작거립니다. 아이고, 사모님은 누구신데 이렇게 고운 옷을 입으셨소? 우리 며느리는 이런 비단 옷 없어. 걔는 맨날 늘어난 티셔츠만 입고 사는데. 말순의 대답에 수진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말순의 기억 속에 저장된 며느리는 구박받고 초라했던 10년 전의 모습 그대로 멈춰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성공해서 번듯해진 수진 씨가 있음에도 말순은 자신이 내쫓았던 그 가여운 여자만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수진이라니까요. 어머니가 내쫓은 그 수진이요. 수진 씨가 답답함에 소리치며 말순의 어깨를 잡습니다. 그러자 말순이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칩니다. 겁에 질린 그녀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아니야. 우리 수진이는 나 같은 할망구 안 만나줘.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천벌을 받아서 우리 수진이가 도망갔어. 내가 밥도 안 주고 일만 시켜서, 우리 아들놈이 도박해서 집구석 말아먹는 동안 내가 며느리만 잡았어. 말순이 제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으며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리는 그녀의 고백은 참회록이자 지옥 같은 삶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끈이었을 겁니다. 아들이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도망친 후 홀로 남겨진 말순은 그제야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이 쫓아낸 것이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집안을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이었으므려. 지켜보던 박 형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순의 주머니를 뒤적입니다. 젖은 안주머니에서 낡은 지갑 하나가 나옵니다. 신분증은 없고 대신 비닐 코팅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박 형사가 그 사진을 수진 씨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수진 씨와 전 남편의 결혼식 사진입니다. 그런데 전 남편의 얼굴 부분은 담뱃불로 지진 듯 까맣게 타서 구멍이 뚫려 있고 수진 씨의 얼굴 부분만이 닳고 달아 하얗게 발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어루만지고 들여다봤으면 이너지가 다 벗겨졌을까요? 이 할머니, 치매 앓으시면서도 이 사진 하나만은 꼭 쥐고 사셨나 봅니다. 사시는 곳을 조회해 봤는데 여기서 버스로 1시간 거리인 달동네 쪽방촌이네요. 그 먼 거리를 그 불편한 다리로 매일 밤 걸어오신 겁니다. 박 형사의 설명에 수진 씨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합니다. 10년 전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제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진 씨가 느꼈던 공포의 시선, CCTV 속의 그 기괴한 눈빛은 사실 며느리를 향한 닿을 수 없는 사죄의 눈빛이었던 것입니다. 밥 먹어야 해. 12시야. 며느리 올 시간이야. 말순이 다시 중얼거리며 찢어진 봉지를 주섬주섬 챙기려 합니다. 그녀의 시계는 며느리가 식당 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던 10년 전 자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수진 씨는 흙투성이가 된 사과를 뺏어 들고 말순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저 밥 먹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요. 제발 그만하고 집에 가요. 수진 씨가 말순을 일으켜 세우려 하지만 말순은 다리에 힘이 풀려 자꾸만 주저앉습니다. 거친 비바람이 두 여자의 옷자락을 마구 흔듭니다. 수진 씨는 더러운 흙탕물이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순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말순의 몸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노인 특유의 냄새가 나지만 수진 씨는 그 냄새 속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미움보다 더 질긴 정이라는 이름의 냄새입니다. 미안하다. 아가, 미안하다. 수진 씨의 품에 안긴 말순이 잠꼬대처럼 사과를 반복합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수진 씨의 어깨를 적십니다. 10년의 세월을 돌아 가해자와 피해자는 빗속에서 뒤엉켜 서로의 체온을 나눕니다. 썩은 생선이 담겨있던 검은 봉지는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는 오직 늦어버린 후회와 용서만이 남았습니다. 박 형사는 차마 끼어들지 못하고 우산을 펴 두 사람의 머리 위를 조용히 씌워줍니다. 검은 우산 아래 두 여자의 웅크린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비가 그치고 며칠 뒤 도심 외곽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 1인실 창가에 따스한 햇살이 가득 쏟아집니다. 침대맡에는 수진 씨가 앉아 사과를 깎고 있습니다.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내려오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환자복 차림의 노인, 바로 말순 씨입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단정한 환자복을 입은 그녀에게서 더 이상 그날 밤 빗속의 기괴함이나 퀴퀴한 냄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은 작고 연약한 할머니일 뿐입니다. 말순 씨가 입을 벌리자 수진 씨가 잘 깎은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어줍니다. 10년 전 썩은 생선이 든 봉지를 들고 왔던 손이 이제는 사과를 받아먹는 손이 되었습니다. 오물오물 사과를 씹는 말순 씨의 표정이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합니다. 수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옵니다. 수진 씨는 말순 씨를 이곳 시설 좋은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박 형사의 도움으로 신원 보증을 서고 밀린 병원비와 입원비를 모두 수진 씨가 부담했지요. 주변에서는 미쳤냐, 전 남편 핏줄인데 왜 내가 거두냐며 말렸지만 수진 씨는 그날 밤 빗속에서 주운 젖은 지폐와 쪽지를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용서라기보다는 10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악몽과의 화해였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수진 씨가 물티슈로 말순 씨의 입가를 닦아주며 묻습니다. 말순 씨는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전히 수진 씨를 성공한 사장님로도 며느리 수진이로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저 자신에게 밥을 주고 웃어주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느끼는 듯합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학교를 마친 지민이가 들어옵니다. 엄마, 나왔어. 지민이가 쭈뼛거리며 침대 곁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괴물 할머니라며 무서워했던 지민이도 이제는 침대에 누운 말순 씨가
안쓰러운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나 지민이야. 알아? 지민이의 목소리에 말순 씨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립니다. 흐릿하던 초점이 지민이의 얼굴에 맺힙니다. 핏줄은 기억보다 진한 법일까요? 말순 씨가 떨리는 손을 들어 지민이의 볼을 쓰다듬습니다. 예, 예쁘네. 우리 손주, 과자 사 먹어야 하는데. 말순 씨가 갑자기 베개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부스럭거리기 시작합니다. 수진 씨가 놀라서 말리려는데 말순 씨가 꺼낸 것은 꼬깃꼬깃한 요구르트 한 병입니다. 병원에서 간식으로 나온 것을 먹지 않고 숨겨두었던 모양입니다. 이거 먹어. 내 새끼. 말순 씨가 지민이에게 요구르트를 내밉니다. 검은 비닐봉지 속에 썩은 과일을 넣어오던 그 습관은 이제 요구르트 한 병이 되어 손녀에게 전해집니다. 수진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기억이 다 지워진 뇌 속에 오직 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이 남아 저 늙은 노인의 본능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슬픕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지민이가 요구르트를 받아들자 말순 씨는 그제야 안심한 듯 편안한 표정으로 다시 침대에 등을 기댑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하얀 커튼을 살랑거립니다. 수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순 씨의 이불을 덮어줍니다. 10년 전 차갑게 식어버린 밥상머리에서 시작된 두 여자의 악연은 이제 따뜻한 병실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전 남편 강민호는 여전히 행방불명이고 말순 씨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현관문 센서 등이 켜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니, 푹 주무세요. 내일 또 올게요. 수진 씨의 인사에 말순 씨는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짓고는 스르르 눈을 감습니다. 그 얼굴은 지난 10년 중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입니다. 병원을 나서는 수진 씨와 지민이의 등 뒤로 노을이 붉게 물듭니다. 수진 씨의 핸드백 속에는 말순 씨가 줬던 삐뚤빼뚤한 쪽지가 부적처럼 들어 있습니다. 한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검은 봉지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겨 있던 진심만은 수진 씨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그녀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제 수진 씨의 집 현관 앞에는 더 이상 비릿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대신 향긋한 사과 향기가 은은하게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